그놈이 제 등 뒤에 서 있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1년쯤 되었을 겁니다. 사실 처음엔 별게 아니었어요. 그저 등 뒤에 서 있는 그림자.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놈이었죠. 아니, 사실 별게 아니지는 않았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항상 내 등 뒤에 있는 사람 형태의 그림자라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?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침에 이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발작하는 것처럼 놀랐고, 지금도 가끔은 시겁해요. 이목구비도 없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등 뒤에 사람 형상을 이루어 서 있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정신과를 가봤어야 했나,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작년에 제 나이는 고작 33이었어요. 더구나 내가 다니던 곳은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였고요. 나는 출세가도의 중심에 서 있는 젊은 팀장이었고, 행여나 정신과 병원 기록이나 그런 종류의 병력을 들키면 지방 창고관리직으로 떨어지는 건 순간이었죠. 그래서 무시했습니다. 그리고 그놈은 곧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. 아니, 시작했을 겁니다. 솔직히 말하면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.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. 놈은 제 안에서 말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.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죠? 예를 들어보죠. 어느 날 선생님이 친한 친구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단어들을 떠올릴 수 없게 됩니다.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, 어떤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지, 어떤 상황에 사용하던 것인지, 이런 것들까지도요. 비슷한 경우를 들자면 게슈탈트 붕괴 현상? 그것과도 비슷합니다. 처음에는 말이죠. 그냥 말을 말았어요.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? 다행입니다. 한창 열의를 띠고 말하다 마는 일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했지만 주변에서는 그냥 싱거운 사람 취급하고 말았죠. 업무적인 대화나 공공장소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. 프리젠테이션은 본래 제가 도맡아 하던 일이지만 후진 양성이라는 핑계로 넘길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고서와 주요 문서들 따위에 빈칸이 생겨났어요. 부하 직원을 불러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냐고 타박을 했는데 저만 못 보고 있더라고요. 조퇴를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국어사전을 종류별로 5권을 샀습니다. 그리고 한 장씩 넘기는데 한 페이지의 절반이 넘게 빈칸인 거예요. 그때야 알았죠. 내가 말하지 못하게 된 단어들이 무시무시하게 늘어났고 그 단어들을 알 수도 읽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.
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각종 정신과 약품, 그리고 술 따위를 물처럼 들이켰습니다. 갑작스럽고 이유 없는 긴 휴가 신청을 낸 내게 회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벌써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어요. 빈칸이 빼곡하게 들어선 국어사전의 페이지들을 모조리 찢어냈더니 절반도 남지 않았더라고요. 미칠 것 같았어요. 선생님께서 이 마음을 아실까요? 술과 약을 퍼먹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찢어내고 넘기고 찢어내고, 더구나 내가 읽지 못하게 된 단어들은 형태도 사라졌어요. 정확히는 실물이요. 제가 옷을 걸어두던 무언가도 사라져버려서 어쩔 수 없이 방바닥에 옷을 던져둬야 했거든요. 자고 일어나면 방이 점점 비워져가는 참을 수 없는 광증의 증거들.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.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. 알아요. 알아. 여기서 뭔가 더 이상해질 수도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. 하지만 엊그제 진탕 술을 퍼마시고 잠들었을 때 제 귓가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얇고 작은 목소리가 뭔가를 제잘거리는 듯한. 내 집 주소를 아는 부하 직원은 없었고 서울에 올라와 일에만 지독하게 매달리느라 고향 친구들도 내 집은 모릅니다. 애초에 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면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런 경우는 아니었을 테죠. 난 화장실에 거울로 달려갔습니다. 등 뒤에 검은 녀석이, 그 녀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흰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있었어요.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에 나는 놀랐지만 곧장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불탔습니다. 이 빌어먹을 새끼가, 이 개같은 새끼만 아니었다면 사려무늬가 깨져나갈 정도로 턱에 힘을 주고 방을 뒤적였어요. 긴 작대기. 아마도 뭔가의 부품이거나 일부였을 그걸 들고 정신없이 휘둘렀습니다. 검은 녀석은 늘 내 등 뒤에만 있으니 맞을 리가 없었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. 이 화를, 이 울분을 토해내지 않고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으니까. 술병을 한 손에 들고 들이키면서 방 안에 있는 걸 전부 때려 부셨어요.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정말 눈에 닿는 모든 것을 다 박살냈어요. 묘한 상쾌함이 가슴을 채웠죠. 집안의 모든 것이 평등하게 으깨져 있는 모습이 제게 평안을 주었습니다.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술 없이 잠든 그날 밤,
잠에서 깨어보니 나는 이런 몰골이 되어 있더군요. 이거 죄수복 맞죠? 그리고 여기는 교도소 맞죠? 의사 선생님,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와 있는 겁니까? 죄수복의 사내에게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몇 가지 설명을 건넸지만 도무지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았다.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자기 의문만 쏟아놓는 통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다. 의사는 한숨을 쉬며 손을 내저었다. 곧장 등 뒤에 시립하고 있던 교도관 2명이 달려들어 그를 끌어냈다. 뭡니까? 뭐야 당신들, 이거나! 대체 뭐냐고! 내가 뭘 잘못했는데! 당신은 친족 살해로 구속되었습니다. 아마 이 말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. 사내의 기억 속에는 아들이나 아내 같은 말들이 전부 사라졌을 테니까. 광증에 빠져 처자식을 박살낸 사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다. 그 어떤 원한도 없이, 그리고 자기가 그랬다는 자각도 없이 친족을 때려 죽인 사내의 심중을 헤아리기 어려웠다. 하기야 그의 속에는 불분명한 분노와 짜증밖엔 없을 테지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의사 선생님. 참 피곤하시겠어요. 누가 아니랍니까?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교도관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. 그의 말 맞다나 병명으로 정의할 수 없는 광증과 마주한 채 몇 시간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일이라는 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었다. 몇 가지 절차를 마치고 본관의 문을 나서자마자 의사는 화장실로 향했다.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탓인지 생각보다도 많은 땀을 흘려 목깃과 등줄기가 축축했다. 불쾌한 감촉에 미간을 좁힌 의사가 세수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보게 되었다.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검은 형체를. 의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.